예. 자, 그 교재 이제 382쪽에 이제 보면 382쪽에 보면 이제 완결의 형식과 미적 특성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382쪽에 보면 완결의 형식과 미적 특성 이게 뭐냐면 시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초장에서 이야기가 이제 점점점 나가면서 완결된다는 건데 이건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이제 평시조는 아시다시피 평시조 아시다시피 3434 초장 3434 중장 354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결 형식. 자, 여기서 여기서 완결이죠. 물론 이게 이제 연시조 같은 경우는 길어지지만 일반적인 평시조는 여기서 완결을 끝내야 돼 아시다시피 완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완결 형식이고, 그러니까 이 짧은 것 속에다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써야 돼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조 쓰는 분들 존경스러운 거예요. 시조 시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딱 이렇게 짧은 말 속에 메시지를 탁 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현대 시조는 막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긴 호흡이다라고 하면 뭘 써야 돼? 연시조를 써야 돼. 아, 난 내가 볼 땐 이게 호흡이 길어야 된다. 그러면 연시조를 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383쪽을 보세요. 거기 이제 맹사성의 거기 넷째 줄입니다. 맹사성의 한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강호사시가. 이렇게 됩니다. 강호사시. 자, 이건 좀 한번 시 좀 읽어볼게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 좀 읽어보겠습니다. 383쪽. 자, 강호에 강과 호수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탁의 탁할 탁자입니다. 이건 영자라고 쓰는데 이제 탁령 그 개변. 그러니까 이거 편안할 영자예요. 이게 영자로 이제 쓴 거고 탁령이라고 썼고 개변. 시냇가에 이게 뭔지 아세요? 금린어가? 이게 금린어가 쏘가리. 쏘가리 매운탕 되게 맛있지 않습니까? 쏘가리가 안주라는 거예요. 이 몸이 한가한 것도 그 역군은 이셨다. 또 임금의 은혜다. 여기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탕령이라고 여기서 쓴 거는 이제 좀 뭐랄까요? 그 시냇물 보면 물론 맑은 시냇물도 있지만 약간 혼탁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탁자를 썼고 영자는 이제 편안할 영자로 이제 쓴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책에 보면 탕료라고 쓰이기도 한데 여기는 탕령이라고 썼네요. 그다음에 강호의 여름이든 이게 여름이죠. 초당은 초가집에 일이 없다. 유신아 믿는 강의 물결은 보내는 게 바랍니다.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임금의 은혜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살쪄는 요즘 말 살쪄죠. 소정, 그러니까 작은 배예요, 배.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뛰어 더뎌두고 이 몸이 소일의 옴도. 역군이셨다.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가 한자가 넘어요, 한자가. 삿갓을 비껴 쓰고 유역으로 옷을이죠, 요즘 말로 하면 삼아서 춥지는 춥지 아니한 것도 임금의 은혜다. 뭐 다 배우셨던 거니까. 그래서 밑에 사계절의 순행,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그렇죠? 강호의 뭐뭐 같으니 뭐뭐 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패럴렐리즘, 병렬 구조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색다른 흥취를 이야기했어요. 왜? 봄에는 쏘가리가 안 주고 여름에는 뭐예요? 보내는 게 바람을 이제 초가집에서 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을 되니까 고기가 살쪄 있으니까 그 그물 실어 가지고 이제 고기 잡는 거고. 겨울에는 눈 깊이가 한자가 넘는데 삿갓 쓰고 이제 이거 누역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막 그 옷을 삼았다는 거죠. 비껴 쓰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옷이죠. 안 추운 것도 임금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흥취를 이야기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자 밑에 중요한 게 등장을 합니다. 자 383쪽 마지막 단락. 이처럼 외형적 틀을 연배를 장치로 사용하는 방식에는 자 번호 매기세요. 1번 시간적 순서에 따른 배열. 자 공간적 배열 2번 윤리적 동목 3번 이렇게 매겨놓으세요. 이렇게 번호를.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1, 2, 3번을 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자, 시간적 순서에 따른 배열을 옆에 쓰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번 공간적 순서에 따른 거. 자, 공간적 순서는 1곡, 2곡, 3곡. 1곡은 어디고 2곡은 어디고 3곡은 어디고. 3번 윤리적 순서 충, 의, 예, 지, 신.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는 이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쓴 거죠. 시간적인 어떤 배열이고 384쪽에 보면 세 번째 줄 보세요. 율곡의 고산 구곡가는 이렇게 1곡은 어디 메오, 2곡은 어디 메오, 3곡은 어디 메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공간적 순서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부 사시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여기 두 번째 단락. 이와 달리 외형적 틀에 의존하지 않고 시인들 스스로 작품의 특성에 따른 연배열의 장치를 발견한다. 그래서 유기적 형식 거기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자, 유기적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올게닉이라고 그랬죠? 올게닉 유기적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긴밀하게 연결된. 자, 긴밀하게 연결된 형식이죠. 그래서 이게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사자를 붙여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0수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해서 40수가 되는 거죠. 10수씩 들어가니까 40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길도에서 낚싯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강연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과 연의 연속성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 달라고 왜 선인들은 오늘날의 우리와 달리 시조가 지닌 완결의 형식을 구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이 선인과 우리 사이에 놓인 세계관의 차이다. 그리고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준거의 틀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패러다임, 준거의 틀. 이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반복과 전환, 환기 불러일으키고 하면서 시조를 쓰는 것 자체가 신연성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밑에 가면 반복 전환 운율 구조 제시 환기의 환기는 불러일으킴이에요. 384쪽 시적 기능이 유가적 세계에 기반을 둔 사대부의 사유 방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써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위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385쪽에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385쪽에 나오는 세 번째 단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을 보세요. 자, 따라서 시조에는 현대시처럼 상호 충돌하고 갈등하는 이질적 이념 정서보다는 동질적 이념이 나오죠. 이나 정서 이런 것이 주조를 이룬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질적인 그런 이야기 알아두시고 뭐 이제 하여튼 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가국창 이러면 그 좀 길어진다고 그랬죠? 좀 더 시조창보다는 좀 더 길어진다. 느리 빼니까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길이. 그런 얘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다음에 이제 시조의 종류와 향유층이 386 이렇게 나왔어요. 387쪽이 시조의 분류 어시조의 문제점 나와요. 어시조의 문제점. 자, 이거는 그 388쪽을 펴보면 이 어시조라는 것은 뭐냐면 한 구가 길어지는 거예요. 초장, 중장, 종장 중에 한 장이 길어지는 시조. 그걸 어시조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면 쓰세요. 어시조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은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있는데 이 어시조라는 말이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평시조하고 사설시조만 쓰면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어차피 길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시조라는 것이 과연 어떠냐 했는데 자,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388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시조의 설정이 불러일으킨 문제는 자 밑줄 치세요. 마지막 단락에 평시조가 지녀야 할 바로 이러한 파격의 미학을 봉쇄해버린다. 평시조의 파격 현상으로 풀어내야 할 형식 영역에 어시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시조. 그러니까 평시조가 파격의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세요? 왜? 3, 4, 3, 4, 3, 4, 3, 4, 3, 5, 4, 3이기 때문에 어시조는 길어지죠. 평시조도 그것을 파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시조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리면 그런 개념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389쪽에 이제 시가 나오죠. 389쪽의 시조가 나오죠. 약산 동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산 동대. 어지러진 바위는 바위예요. 바위 틈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아주 왜소한 그 승 같은 전 애님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죠. 내 눈에 덜 믿거든 남인들 지나보랴. 새 많고 직인 동산에 오조간 듯 하여라 이렇게 나왔죠. 자, 밑에 설명이 나오니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작품을 어시조로 본 이유는 초장의 안짝 첫째 구 1이에요. 이 기준보다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시조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총 6구 가운데 2구에서 6구는 모두 기준에 맞아요. 초장의 안짝만 늘어났어. 그러니까 1구가 기준보다 늘어나는 어시조 형식 구정에 맞아떨어진다. 어시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는 동시에 평시조의 파격으로 보아야 할 이유도 있다. 밑줄 치세요. 평시조의 파격으로 본다는 거, 어시조가 아니라. 자, 이음보가 기준인 초장 안짝이 3음보로 늘어나는 것을 파격 현상으로. 이해가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길어진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동일한 현상을 두고 엇갈리는 두 견해 중에 어느 쪽이 타당할 것인가는 어느 쪽 견해가 시적 효과를 밝히는데 효과적인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뛰어난 용모 때문에 사람의 유혹을 받는 임을 자연현상에 빗댄다는 거예요. 자연현상. 그래서 김소월에 나오죠. 진달래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변의 약산 동대. 기암괴석으로 유명하죠. 전망 좋은 절경의 바위 틈에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외철쭉, 그러니까 작은 철쭉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글자가 이제 작은 철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소승이, 그러니까 피어 있다면 누구나 도드라진 아름다움에 흠뻑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헌화가에서 그 절벽에 핀 꽃을 생각하시면 돼요. 철쭉꽃. 이거 따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인은 이 도드라진 아름다움을 자신이 사랑하는 임의 빼어난 용모에 빗대어서 이미 사람에게 유혹당하는 정황을 새와 지로 들끓는 동산밭에 뿌려둔 종자씨 올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조생종벼예요. 처지에 비유하고 있다는. 이해가십니까?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시적인 하자는 여자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꽃미남이니까 정말 여러 여자들이 내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막 그 곁눈질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문제야. 뭐 이런 이야기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무사람에게 유혹당하는 정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써놓은 거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십시오. 지금 오늘은 제가 수업을 지금 뭐 392쪽에 나오는 평시조, 단형시조라고 써진 거 있을 거예요. 그 위에까지만 하고 여러분 뭐 한 말씀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두 번째 줄에 자아의 불안한 내면시입니다. 자아의 불안한. 그다음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정격의 평시조라면 초장의 운율은 안짝과 바깥짝이 모두 이음보로 평형을 이루는 안정된 리듬을 조성해내는 게 일반적이다. 당연하죠. 정격은. 그러나 이 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좀 내려가다 보면 한 5-6줄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님, 못사람이 탐낼 만한 외철쭉 같은 님을 초장에서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밀려오는 감정.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님을 잃어버릴까는 조바심이다. 불안감이다. 초장의 비안정적인 리듬은 불안한 정서를 담기에 적절한 그릇으로의 기능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길어졌다. 그리고 그 약산 동대 어지러운 바위 저 내님의 시어도 배경적인 묘사가 아니고 약산 동대는 사람이 끼어드는 명승지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의 현장성. 어지러운 바위는 바위처럼 한기퉁이가 잘려나간
이질어진 감정의 가치. 저 내님은 저만치 떨어진 님이잖아요. 심리적인 거리. 이해가십니까? 뭐 산유화에서도 저만치 뭐 떨어져서 혼자 피어 있네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파격의 묘미가 종장과 중장과 종장이 모두 그 안정된 리듬감이에요.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초장이 파격에서 왜 정격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 중장, 종장의 정격 또한 제일 밑에 나와요. 390쪽에 파격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겉은 안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은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91쪽. 그래서 이 시의 초점은 초장에 있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빼어난 용모의 힘을 잃어버릴까 하는 조바심하는 불안한 내면 심리의 표상이다. 써놨죠. 그런 식으로 쭉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 이 작품을 어시조로 볼 때는 평시조와 구별되는 장르죠. 변증법적 긴장의 논리를 작품의 해석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을 계속 어시조라고 했는데 어시조라고 설정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 평시조의 그 변형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기 넘어가 보세요. 거기 392쪽입니다. 392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어시조는 평시조 영역으로 편입해야 할 잘못된 장르 설정인 것이다. 여기다 밑줄 주세요. 네 번째 줄. 어시조는 평시조의 영역으로 편입해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부터 밑줄. 평시조와 사설시조만 장르론적 의의를 지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시조라는 개념은 우리가 쓰긴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시조라는 것은 그냥 평시조의 파격으로 보면 되지 굳이 어시조라는 장르를 나눌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조가 엄청나게 길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길어서요. 일단 다음 시간에 이제 요 평시조 뒤에부터 해서 시조를 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하고 잡가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빨리 하면 2주, 빨리 하면 2주, 조금 늦으면 3주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빼고 3시 59분, 4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경기체가 그다음에 악장, 그다음에 시조의 한 절반 정도를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경기체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범위를 좀 나가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질문하시면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영두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질문도 좋고 오늘 뭐 정리하는 멘트도 좋으시고. 아유,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 예. 사실 이제 너무 깊이를 알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이해하고는. 그런데 음. 이제 어차피 이런 게 다 지금 생각하면 음악에 속하는 거잖아. 옛날 악장부터 그렇죠. 쭉 이게 다 그러니까 시까지. 시가잖아요, 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악의 흐름을 크게 이렇게 분류해서 흐름 과정을 이렇게 짚어본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어시조라는 것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웠지만 예, 그건 예. 잘못된 거다. 이런 거 재밌지 않습니까? 평시조의 예, 예. 평시조의 이제 파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 3장 6고 45자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예.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할수록 재밌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깊이 들어가니까 조금 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예. 그래도 이제 음악이라는 그 자체 흐름을 음. 예, 이제 악장부터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오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 예. 참 보람 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예, 그 예, 정도면 됐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김유림 부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뭐 오늘 공부한 거나 느낌이나 질문이나 뭐 마지막 네, 이제. 저는 이 예, 고전 소설하고 고전 시가 보면서 이 향가에서부터 신라의 향가에서부터 시작해가 쭉 중간에 뭐 고려에 소교에서 뭐 이렇게 온 게 결국은 우리가 한국 사람의 예, 정서가 이 그렇게 문학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게 여기 녹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문학을 지망하는 사람, 뭐 시라든가 소설이든 뭐 이런 거를 이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예창작가보다 국문과가 더 좋은 거예요. 예, 문예창작가는 그래서 차라리 문예 창작보다 국문학이 더 이 문학을 접하는 데는 더 그렇죠. 정말 필요한 예, 학문이다 싶어. 예. 이 이상입니다. 문예창작가는 고전을 안 배워요. 거의 그렇죠. 고전을 안 그렇죠. 배워요.
그냥 현대소설 시 창작하는 것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깊이가 아무래도 고전을 모르고 아시다시피 네. 현대를 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공지영 작가가 그런 말 했잖아요. 고전을 3,000권 정도 안 읽고 소설 쓴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제 그분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러니까 3,000권이 예. 아니라도 그만큼 고전을 네. 최소한 아니 300권 접하고 보니까 이게 우리 정신의 그 한국인의 그 네. 정서의 그 바탕이 돼 있어야 맞아요, 맞아요. 작품이 한국인다운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부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거의 박사급이셔요. 참 대단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현옥 총무님 뭐 질문이나 총평이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예. 정리된다고 하는데 예? 아까 전에 대표님이 예.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들을수록 이거 끝날 때 정말 뭔가 좀 이해되는 게 있을까 싶은 아니 생각이 이해되는 게 들어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설시조가 아니 아니 어, 그런 거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알겠는데 예. 이게 듣고 나면은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근데 듣고 나면은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이건 느낌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저한테 들으시고 어차피 방송 강의가 또 있잖아요. 방송 강의도 네. 들으시고 이렇게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또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강의한 걸 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한 것들을 올려드리잖아요.